대한민국 최고의 신명이가 치유의 길을 제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명이 진행을 맡은 정은경입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추워지면 어르신들이 흔히 뼈가 시리다 혹은 무릎이 쑤신다 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죠. 노화로 인한 관절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파도 참지 뭐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윤성훈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가 관절염 너무 흔한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절염도 방치하면 골병 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관절염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나눠질까요? 우리가 관절염은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뭐 수십 가지 또 나루에 따라서는 수백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 우리가 이제 확률적으로 많은 관절염들은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또 다른 말로는 골관절염이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즉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빈도수가 가장 높은 관절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릎이 쑤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퇴행성 관절염이 그냥 말 자체로만 보면은 뭔가 퇴행되면서 관절에 고통을 주는 질병, 저는 이렇게가 이해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뭐 요즘은 이제 골관절염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요. 학술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1차성, 2차성으로 나눕니다. 1차성 관절염은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많이 써서 노화가 의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2차성이라는 것은 외상이라든지 감염 같은 걸로 인해서 노화가 되기 전에 관절이 손상을 받는 것을 받음으로 해서 관절염이 발생할 때를 2차성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퇴행성 관절염하고 우리가 항상 비교해서 설명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과거에는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쓰고 마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오로지 염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지만, 계속된 많은 연구 결과 퇴행성 관절염도 기계적인 마찰이 원인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2차적인 염증성 반응이 생기면서 그 관절염이 진행하는 질환으로 요즘은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말기암, 초기 이렇게 뭐 나누잖아요. 우리 관절염도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나요? 예, 관절염도 당연히 그 병의 진행에 따라서 뭐 초기, 중기, 뭐 말기 또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어떤 연구학자에 따라서 분류를 그 병의 진행에 따른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무릎의 관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금 보이시는 이 사진이 무릎의 관절 내시경 소견입니다. 보면 이 관절 연골이 이렇게 하얗게 아주 두껍게 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형에서 보면 이 분홍색으로 뼈를 덮고 있는 이런 관절이 아주 두껍고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유리 같은 이렇게 미끄러운 관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절이 초기 관절염 상태가 되면 마찬가지로 무릎의 내시경 소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크랙이라고 그러는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균열이 생기고 이 단면을 보면 이렇게 균열이 생긴 게 보이거든요. 이좀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 이 균열이 더 커지고 뼈가 살짝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면 중기 관절염이고요.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분홍색이었던 이 관절 연골은 다 없어지고 이렇게 뼈가 크게 노출되는, 이렇게 되면 말기 관절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저도 확 와닿거든요. 이게 마모되는 것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 이래서 관절염이 생기는구나 이해가 좀 쉽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노화로 인한 발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외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노화가 주된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퇴행성 관절염은 50세 이상에서 잘 나타나고 아까 2차성 관절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관절의 외상을 받았다든지 관절의 염증을 겪었다든지 그리고 그 비만하게 되면 이제 관절에 항상 많은 하중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비만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 발병하고 심하게 발병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처럼 관절을 과사용했다든지 해도 퇴행성 관절염의 위험 인자가 될 수 있고 또 역으로 우리가 관절을 너무 안 써도 우리의 관절 연골을 너무 안 써도 이게 관절 연골이 퇴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러 가지, 여러 부위의 관절염 중에서 무릎에 나타나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릎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다 보니까 여기 어딘가에 생기는 건가 보다라고 좀 추측을 하기가 쉬운데 정확하게 어느 부위에 발생을 하는 걸 우리가 관절염이라고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무릎을 보면 위에 넓적다리뼈하고 밑에 정강이뼈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 서로 마주보는 면에 관절 연골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연골에서 연골이 기계적인 마찰이든 2차적인 염증에 의하든 그 코팅되어 있는 관절 연골이 갈라지고 그 깎여 나가는 것을 관절염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저희가 무릎 말고도 발생하는 곳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관절염의 위험 인자를 자세히 보면 결국은 우리 몸에서 체중을 많이 받는 부위에 있는 관절들은 관절염이 잘 발생하는 관절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섰을 때 체중을 받는 관절은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그리고 척추. 척추도 마디마디는 관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위에 관절염이 잘 생기고 다음으로 많이 생기는 게 손입니다. 손은 체중을 받지는 않지만 평생 아주 움직임이 많은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기 때문에 손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잘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시작되면 주로 어떤 증상들을 호소하시나요? 우선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게 되면 첫째는 통증입니다. 아프고 두 번째는 붓고 그리고 아프고 붓다고 보면 뻣뻣해지면서 관절의 운동성이 떨어집니다. 과거에는 뭐 100도, 130도를 움직였다면 그 움직이는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또 뻣뻣한 강직이 오고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O자형이라 그러잖아요. 내반설이라 그러는데 무릎 관절이 대체적으로 안쪽부터 다르면서 점점 그 O자 형태가 심해지고 그 심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보행을 못할 만큼 변형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환자분이 내원을 하시면 이런 증상들을 보고 관절염을 진단을 하실 것 같은데 뭐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작용하는 운동 기능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다리의 형태를 보시고 증상을 진단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예, 이제 형태도 중요하고 가동 범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할 때 보면 임상적으로 변형이 있느냐, 뭐 부었느냐, 압통이 있느냐 이런 것도 살펴야 되고 이제 가장 흔하게 하는 어떤 진단적인 검사는 엑스레이 검사. 엑스레이를 통해서 관절염의 진행 상태를 봅니다. 그런데 엑스레이에서는 중기 이후의 관절염들은 우리가 비교적 엑스레이로 쉽게 진단할 수 있지만 초기의 관절염들은 엑스레이상 정상으로 보이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증세가 충분히 있다면 이제 MRI를 찍어서 초기의 관절염을 진단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뭐 중기 말기라도 MRI의 유용성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손상된 구조물들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지침을 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진단 수단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진단의 어떤 기계적인 장치로 진찰이 아닌 기계적인 장치로 진단을 할 경우에는 엑스레이와 MRI가 가장 유용하게 쓰이고 뭐 과거에는 골 주사, 뭐 관절액 검사 이런 거를 지금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유용성에 있어서는 많이 떨어지고 거의 대부분 진단을 엑스레이와 MRI로 하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말만 들으면 퇴행성 오래돼서 뭔가 점점 퇴화돼서 우리가 생기는 관절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저처럼 조금 젊은 분들은 아 나는 아직 아니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나도 나지만 이제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곧 이 연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조금 관심이 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치료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관절염의 치료도 이제 그 뭐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이거에 따라 다르고 또 치료의 종류도 뭐 약물 치료를 할 건지, 뭐 수술적인 치료를 할 건지, 물리 치료를 할 건지 각각의 병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초기에는 뭐 운동 처방이라든지 뭐 단순 진통제라든지 이런 거를 치료하고 초기에 수술을 하는 경우는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 뭐 70대다 80대의 초기 관절염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덜 심각합니다. 우리의 그 평균 수명을 살아갈 동안에 아주 적극적인 치료 없이도 관리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30대의 초기 관절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30대에 관절염이 발생했다면 내가 40대, 50대가 되면 거의 이제 그 중증의 그 관절염으로 발달하게 되면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일상적인 생활에 굉장히 지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증이라 할지라도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발병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술 치료, 대표적인 게 연골세포 이식이라든지 구조적으로 이 안짱다리가 있으면 바로 잡아준다든지 하는 이런 적극적인 수술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이게 이제 경증을 넘어서 중등도로 관절염이 발전했다면 이제 약의 강도도 세워져야 될 거고 약물과 물리치료만 갖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뭐 절골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가 가미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증도로 넘어가면 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약물과 물리치료만 갖고 치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까 어떤 형태의 수술이든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대표적으로 인공관절을 한다든지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모님을 걱정해서 여쭤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대에 초기 관절염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저희도 갑자기 좀 경각심을 갖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초기에 관절염을 진단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초기이다 보니까 약물 치료만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초기라면 약물 치료만으로도 완치 가능하죠? 네, 초기라면 약물 치료만 가능한데 이제 우리가 MRI라는 그 진단 장비가 발전하면서 초기에도 적극적인 수술을 통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쳐서 이게 이제 중등도나 중증의 관절염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약물 치료로 끝납니다. 선생님,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오해나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정형외과에서 쓰는 약은 조금 강한 약이다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물 치료로 치료를 한다 그러면 보통 어떤 약으로 치료를 받는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에 사용되는 약제들은 이제 우리가 분류를 내보면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 그리고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그리고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아주 저용량의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진통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 내 그 스테로이드 주사 이런 것들이, 그리고 관절 내 하이알루론산의 주사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 기능 개선제로 개발된 약이라든지 뭐 관절 영양 보조제 이런 거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흔히
뼈 주사라고도 하죠. 정형외과에 가서 내가 스테로이드를 맞았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거 너무 자주 맞으면 안 좋다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 자주 맞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라는 그 주사가 굉장히 어떤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맞지만 이게 그냥 남용되다 보면 이제 부작용들이 발생합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에 어떤 질환에 쓰더라도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아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치료제이면서도 남용이 되면 심각한 부작용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약제이기 때문에 관절내 주사에 있어서 적응증이 된 경우에 반드시 써야 되겠지만 남용되지 않도록, 그 남용이라는 기준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1년에 한 4회 정도, 분기에 한 번 정도. 뭐 정세에 따라서는 조금 늘릴 수도 있지만 많이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부작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도 요즘 TV나 어디 광고를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 관절염을 예방하시기 위해서 영양제 많이 찾아 드시거든요. 근데 그 영양제 중에 어떤 성분이 글루코사민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 글루코사민이 실제로 섭취를 했을 때 효과가 있나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연구하는 학자나 뭐 의사에 따라서 논란은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그룹도 있고 뭐 효과가 없다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마디로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효과에 대해서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혹 부작용은 없을까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모든 약은 과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적정량을 썼을 때는 뭐 부작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환자를 볼 때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뭐 이거 먹어도 됩니까? 저거 먹어도 됩니까? 뭐 우리 아들이 뭐 어버이날 이런 선물을 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저도 해봤고 저도 받아봤는데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뭐 많은 연구나 실험에 의한 답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효과가 없을 수는 있어도 손해볼 건 없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이게 좀 명확한 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이렇게 관절염 때문에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이 비수술적 치료, 약물 치료를 포함한 비수술적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피치 못하게 수술적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으실 텐데 저희가 관절염으로 인한 수술 치료를 받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술요법을 통해서 치료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항상 뭐 정형외과 영역에 있어서 관절염 영역에 있어서 수술이라는 것은 항상 마지막 방법입니다. 먼저 선호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네. 수술 아닌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병이 전행을 한다든지 증상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우리가 통증이 올라가다가 약을 복용했을 때 통증이 줄어든다. 이렇게 된다면 약물에 의한 부작용이 없는 한 약물 치료나 어떤 보존적인 치료가 적용이 되는데 어느 시점에 오면 약을 줘도 통증 개선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 되면 뭐 환자 나이라든지 그 병기에 따른 수술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수술적 요법은 크게 관절경 수술, 그다음에 절골술, 인공관절 수술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관절경 수술과 절골술은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변형의 정도나 병의 진행이나 나이에 따라서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뭐 줄기세포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연골세포 이식하는 그런 이식술 이런 것들도 관절 내시경 수술이나 절골술과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류하면 요 세 가지 형태의 수술을 병기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은 사실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관절경 수술 그리고 절골술은 조금 낯설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관절경 수술은 우리 관절에 이런 카메라와 기구를 넣어서 무릎에 관절염으로 인해서 뭐
찌꺼기가 끼었다든지 연골판이 찢어졌다든지 또 이래 관절염이 진행하면 관절의 유리체라고 이런 관절 내 조직 등이 이렇게 덩어리를 형성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관절 사이에 끼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주고 관절염이 오면 활막이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활막이 비유가 되면서 물도 많이 만들고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이런 활막을 제거를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큰 리스크 없이 관절을 통증을 줄여주는 그리고 병의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는 이런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관절 내시경 수술이고요. 두 번째는 절골술, 특히 무릎에 관절염이 오면 우리가 변형이 온다 그랬잖아요. O자형 다리가 왔을 때 이 변형을 바로 일자로 잡아줌으로 해서 우리가 관절 내에 힘을 골고루 분산시켜서 이 내 관절을 유용하게 더 오랫동안 쓰는 것입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이 대개 보면 중기쯤이나 말기 초에는 보면 바깥쪽 관절은 비교적 건강한데 안쪽이 심하게 닳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조를 바로 잡아서 좀 더 내 관절을 오래 보존하게 해주는 방법이고요. 이제 이 과정을 넘어가면 이제 관절 전체의 퇴행성 변화가 심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 관절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관절염을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분들께서 인공 수술을 받고 나면 새로운 인생을 찾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인공관절, 내 몸 안에 인공관절을 넣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인공관절을 수술 받고 나면은 얼마나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관절은 보통 수명을 과거에는 한 15년, 한 20년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인공관절의 수명은 좌우하는 그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활동을 많이 하느냐, 또 내가 비만이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수명이 많이 좌우를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는 30년도 잘 쓰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한 10년도 잘 못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공관절을 젊었을 때 안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활동력이 있으면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쓰니까. 그리고 인공관절도 당연히 내 관절처럼 닳습니다. 닳기 때문에 수명이 있기 때문에 아껴서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근력입니다. 근육의 힘입니다. 아무리 좋은 수술, 좋은 치료, 좋은 약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 몸을 유지하는 그 관절을 잡아주는 대표적인 게 대퇴사두근, 허벅지 근육의 힘이 약하다면 어떤 수술도 성공하기 어렵고 어떤 치료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에 있어서 근력을 발달하고 그리고 과하게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일상에서 좌식 생활, 우리가 방바닥에서 생활하는 좌식 생활을 피하고 의자나 침대를 씀으로 해서 많이 쪼그리고 앉는 것을 피해주는 것도 내 무릎 관절이 가장 잘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방금 좌식 생활 이 단어를 듣자마자 저의 실생활을 떠올려 봤을 때 저도 물론 의자나 침대 생활을 많이 하지만 좌식 생활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일어날 때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뜨끔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관절염이라고 인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나이가 드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겠거니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방치를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관절염을 혹시 우리가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관절염으로 방치를 하면 우리가 옛날 속담에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공관절이 한만 발달하더라도 이 인공관절이 내가 갖고 태어날 때부터 가진 관절하고 똑같다면 우리가 관절염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은 들겠지만 수술만 하면 해결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공관절이 암만 좋아도 내가 갖고 태어났던 관절에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도 관리를 잘못하면 그 진행이 속도가 빨라지고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일 때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도 염증성 질환이라 그랬잖아요. 그런 염증이 많이 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염증을 억제하는 방법들, 그게 약물이든 간단한 수술이든
초기에 그런 것들을 적절히 치료함으로 해서 인공관절을 안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또 하더라도 활동력이 떨어지는 나이에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절염 역시 초기에 잘 치료하는 게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가 사실 아직 관절염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거나 걱정하지는 않았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부터라도 관절염을 미리 예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뿐만이 아니라 식습관이든 뭐가 됐든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선 퇴행성 관절염, 특히 무릎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나이가 드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이제 비만, 결국은 체중이 많이 나가면 관절에 하중이 많이 실리면 관절은 빨리 닳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비만, 체중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둘째는 이제 허벅지 근육 운동을 꾸준하게 해가지고 뭐 수영이라든지 그 실내 자전거 타기라든지 뭐 걷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나라 사회가 이런 자식 생활 문화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가능한 자식 생활을 좀 줄여주는 그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골고루 영양 섭취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성훈 교수님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예방법 그리고 치료법들 잘 숙지하시고요. 평소 식생활, 생활 습관들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